또 그분에 대해서 또 집권 여당 측 말씀도 들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0세부터 5세 전면 무상보육 얘기 가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지금 방금 무상보육 온도가 81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보편적 복지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가지고 보수 진보 대결이라고 하는데 사실 복지 정책 경제적 정책만 떼놓고 본다면 이건 진보 진영 간의 싸움이었어요. 이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게 똑같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을 박근혜 당선인이 사실상 전면 수용했죠. 그리고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은 야당보다도 한 발 더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행복기금 같은 저는 뭐 급진 좌파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런 정책까지 내놓았죠. 이 사실 지금 그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그 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 스웨덴식 복지를 가감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회민주주의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이미 그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여과 없이 수용을 했느니만큼 이 정책을 놓고 그 저 같은 보수주의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오늘 지금 81도가 네. 나왔는데 과연 우리 지금 대중이 이렇게까지 왼쪽으로 가버리는가 저는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너무 줄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교수님. 예. 아까 예,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좌파들 앞에 놔놓고 내 혼자 이 외롭게 우파가 돼서 지금 전쟁을 치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무상보육을 하는 나라는요. 근데 다들 이 무상보육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무상보육에 찬성하는 분들이 이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81명이나 나오고 내가 지금 거의 기절할 지경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됐느냐. 저기 노의원 계시지만 2002년도에 처음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걸 민주노동당 정책으로 사무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러니까 스웨덴에서 하지 않느냐. 스웨덴은 루트교가 거의 국교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80% 이상이에요. 모유 수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거의 보육원에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육은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전업주부가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무상보육 한다니까 전업주부가 더 많이 아이들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전업주부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예는 스웨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당장 예산을 1조 5천억이나 더 편성했지 않습니까?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시키기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면서 국방비를 깎아대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치료비를 깎아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이 무상보육을 왜 하느냐. 저출산 때문에 한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 올라가면요. 어느 나라나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저출산이 시작돼요. 바로 여성들의 자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부잣집 여자들이 국가세 한 달에 20만 원 안 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자꾸 이게 무상보육 한다는 그런 얘기는 집어치웁시다. 필요하면 저소득층은 도와줘야죠. 저소득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까지는 도와줘야죠. 하지만 왜 상위 50%에게 왜 무상보육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잣집 만화님들에게 왜 돈을 줘야 되느냐고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좌파들이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좌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입니다만은 실태조사가 안 됐고 실태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정책이 추진이 되는 상황 같은데 전 변호사님 지금 이 반일반 뭐 한다 이래도 전일반 다 돈 주니까 네.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반일반 선호하겠죠. 문제는요, 이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을 하고 실태를 조사를 할 그런 그 제도를 못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 그 원장들이 다 지역 유지들이에요. 그 눈치 보느라고 법 못 만듭니다. 솔직히 다 말씀하셔야 돼요. 그 법 만들 수 있었는데도 차일피일 하다가 다 법 못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학대하는 사건 터져서 뉴스에 나오죠. 뭐 앵카 씨니까 그 뉴스 보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부실급식 이 문제 또 터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것도 아마 보도하셨죠. 이렇게 어린이집이 부실 운영되는 이유가 왜 있느냐?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지역 유지들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들이니까 표와 인관이 되니까 선거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함부로 못 만들고 함부로 관리 감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은 국가가 다 지어야 돼요. 사립 어린이집이 전부 다 없애야 되고 그게 원안인데 복지를 하려면 꼭 필요한 사람을 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이게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지 왜 부잣집 만화님들이 전업주부들이 어린애를 젖먹이 애를 보육원에 갖다 주고 한 달에 75만 5천 원씩 돈 쓰게 하고 1년에 900만 원씩 돈을 쓰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돈 있으면 정말 그 보육원에 고아들 있잖아요. 보육받는 애들 이번에 한 끼에 1,400원인데 100원 올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되는 자, 짓들입니까? 저희가 뭐 오늘 이 무상복지문 81도에서 온도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국민 공감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자, 김태현 씨. 자, 국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국민 발언석입니다. 자, 정말 아까 무상 보육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도중에 스웨덴이 나오고요. 조선시대가 나오고요. 아주 시공을 초월하는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아까는 81도가 나왔습니다.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 국민 패널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과연 더 올랐을지 아니면 조금 식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세부터 5세 전면 무상 보육에 대한 최종 공감 온도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온도 보여주세요. 자, 온도가 54도.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운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먼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원책 원장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그 나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그 신문이라든가 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66% 405만 명 97,100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당선인께서 캠페인 과정에서 월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점진적으로 말은 안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방송에서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 분명히 점진적으로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시고 나서 다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소득 계층별 차등화로 저소득층은 20만 원을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고소득층은 97,100원 그것만 기초노령연금 그것만 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그 차등화 시키는 걸로 언론에 오늘 아침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읽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가 잘못됐겠죠. 좋습니다. 그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을 드리든 아니든 간에 정말 불쌍한 노인들에게는 돈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가가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독거인원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자식과도 연결이 전혀 안 된 분이 20만 명입니다. 아니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인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만 명 정도 10만 5천 명에서 8만 명 정도는 어디인가 있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란 존재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초노령연금 97,100원을 받고 폐지 주어서 한 달에 한 10만 원 버는 거 한 달에 20만 원이 소득으로 겨울을 맞이하는데 이 동사무소에서 겨울 딱 되면 연탄 싣고 와갖고 사진 딱 찍고 갑니다. 그리고 한 1월, 2월 달까지 다 방문했다고 다 방문명에 미리 다 적어 놓아요. 이런 독거노인이 고독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좌파들에게 진정하게 내가 권고하는데 정말 이게 기초노령연금이니 뭐니 해서 부자 노인들에게 돈 줄 생각하지 말고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 정책을 세우십시오.
노 대표님 공감하시겠습니까? 우리 응 박사님 말씀 듣겠는데 지금 뭐 자꾸 좌파 우파 이 말씀하시다 네. 보니까 그냥 제가 뭐 헷갈립니다. 우스개입니다만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국민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홍 박사님 아까 전 말씀하시죠. 변호사님 그 국공립 확대하는 걸 보니까 좌파로 전향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농담입니다. 그다음 이 말씀을 아니, 저기- 농담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국공립 확대 진짜 죄송합니다. 좌파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재분배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전 원장님 예. 토론의 지금, 달인답게 예. 한 15초 내로 정리를 한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꾸 의원들이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러는데 오늘 그 신문 다들 보시겠지만 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이미 거의 정해진 것으로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2014년부터 국비 14조 드리고 지방비 5조 드리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8조 4천억 정확히 말하면 한 해에 그치는 국민연금이 한 27조가 되는데 그중에 7.8%를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국민연금 내가 내는 대로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분명히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주머니가 다른 주머니인데 나는 지금 의원들이 지금 자꾸 이거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러는데 오늘 언론에는 전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닙니다.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인수위에서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마치 신문에는 인수위에서 정확히 논의되고 있는 게 확정된 기사화된 것처럼 나와 있기 것이고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는 예, 거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든 다른 주머니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쓸 수 있느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근데 인수위에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인수위는 지금 업무 인계 인수만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공감원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조금 억울하시다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아직 없다. 그리고 분명히 뭐 어느 분들이든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걸로 알겠고 그래서 이 내용 갖고 공감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씨. 자, 이번에도 뜨거운 토론 이후에 국민들의 공감 온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정말 온도의 변화가 확 있었는데요. 두 번째 주제, 과연 온도의 변화가 얼마나 생겼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 65세 이상 전 국민 기초 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얼마나 공감하실지 공감 온도 버튼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주제에 관해서는 얼마만큼의 공감 온도의 변화가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 온도, 최종 공감 온도 보여주세요. 스튜디오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49도. 처음 알아봤을 때 온도는 59도였습니다. 10도 가까이가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된다. 특히 소득세에 있어서 그 말씀 들으셨으니까 전우책 원장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자 감세 이러는데 부자만 감세한 거 아닙니다. 중산층 서민들 다 감세 다 그게 드렸어요. 82조인데 아니, 부자 아니, 감세가 부자는 71조예요. 안 했어요. 부자는 안 했어요. 제일 상위층은 안 했다고 또 올렸지. 안 했어요. 상위층은 더 올렸어요, 올라갔다고 올렸어요. 우리 나이은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부층 아니시니까 잠깐만요. 뭐예요? 저도 좀 한 얘기 좀 합시다. 아까 그 우리 나이원님께서 5,574억 원 이게 민원성 예산 쪽지 예산을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요. 기초생활 수급자 치료비 다 깎았습니다. 지금 현재 빚이 6천억 사이가 있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 되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안 되죠. 이제는 늘어나는 거지. 그 그래서 작년보다 아이들에게 줄었고. 아이들에게 그 보육비 준다고 해서 국방비 FX 사업비를 깎은 나라입니다. 지역 일자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 예.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말씀하셔야 예, 돼요. 좋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는 건 다 좋아요. 복지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빚을 내거나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왕창 거두거나 아니면 성장을 왕창 하면 세수가 많이 그칩니다. 성장하면요. 그래서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빚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지금 국가 채무가 460조. 그리고 공기업 부채가 이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업 부채가 400조. 국가 전체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1,800조입니다. 이탈리아의 절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가 2012년 올해부터 균형
예산을 맞춰가면 2050년 되면 노령화 사회 때문에 우리가 국민 총생산의 6.2%를 국가 채무의 이자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2016년까지 균형 예산을 못하면 우리가 2050년 되면 투기 등급이 되어버립니다. 이런데도 빚을 낼 수가 있습니까? 빚 못 냅니다. 채권 발행 못 합니다. 외채든 내채든 발행 못 해요. 그러면 이제는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 소득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22,000불 정도입니다. OECD 국가에서 최하예요. 여기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담세율이 19%에서 20% 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담세율에 4대 보험이 빠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안 내면 집 안위에서 다 경매 붙여버립니다. 세금보다 더 한 거예요. 그거 다 포함하면 우리 담세율이 25% 정도입니다. 영국이 24.5%가 되고 이탈리아가 세금 많이 거두잖아요. 30%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은 16%에서 17% 정도예요. 독일이 21.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담세율이 이미 25%예요. 담세율 때문에 못 올립니다. 아까 부자감세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위 1%가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가 20%, 상위 10%가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가 무려 80%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근로소득자들 중에 근로자들 중에 하위 50%는 세금을 안 내는 나라예요. 상위 50%가 지금 전체 소득세를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상위 10%가 80%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부자 보고 자꾸 세금 더 내라면 어느 놈이 부자 되겠어요? 누가 이래서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 자본주의의 미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더 굳은다면 결국은 보편적 정세가 되거든. 누구나 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세금 더 내는 거 다 찬성하셨는데 만약에 자기 돈 더 내라고 하면 다 반대하실 겁니다, 지금. 복지는 받고 싶은데 세금은 더 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두는 것도 결국은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어려운 중산층을 더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뭔가? 바로 성장을 하면서 복지를 하는 거예요. 1년에 5%만 성장하면 박근혜 당선인은 자기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안 올리고. 1년에 7%만 성장하면 국방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국방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에 국민 안정과 그리고 경제 부흥을 양대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나는 그 말을 성장을 하면서 복지하겠다 이런 말로 알아들었는데 지금 당장 인수위에서 나오는 각종 얘기를 들어보면 뭐든지 더 거두고 심지어 뭔가 하면 지하금융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하면요. 끔찍한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4%가 지하금융이라고 그래요. 아마 OECD 리포트를 전혀 안 읽으신 것 같아. 지금 구소련 수준입니다. 그게. 지금 새누리당 그에서 나온 24%가 우리 지하금융이라고 얘기하면요. 구소련이 25%에서 30%라고 나와 있습니다. OECD 리포트에. 지금 유럽에서 가장 지하금융이 많은 이탈리아가 15% 정도예요. 일본이 지금 한 9%에서 한 11%로 추정을 하거든요. 미국이 한 2, 3%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금융이 많으면 20%, 아주 적게 보는 사람은 한 12% 정도로 봐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예. 자, 습니다 이렇게 조금하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거꾸로 하시니까 그래요. 지금 법인세를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법인세는 이게 부자감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세도 상위 1%가 전체 법인세 86%를 부담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법인세를 22%로 깎았잖아요. 24%에서 왜 깎은지 아십니까? 홍콩이 15%고 싱가포르이 17%입니다. 지금 제가 외국 투자를 말씀드릴게. 유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제가 경쟁을 하고 분명히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 아니, 사정은 캐나다도 다릅니다. 내리고 네덜란드도 그래서 내리고 다 거기하고 내리고 비교할 있어요, 수는 지금, 없고요. 법인세를. 근데 그리고 그 법인세 말씀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한번 다시 말씀만 딱 여쭤볼게요. 법인세 문제에 드리겠는데 관련해서 얘기가 그거- 나왔으니까 그것만 제가 먼저 좀- 한번 질문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법인세 그 법인세 문제를 지금 홍콩하고 싱가포르 예를 드셔가지고 15% 16% 아니 우리하고 말씀하셨는데. 경쟁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예, 투자를 예. 유치하는 데 지금 있어서는요. 다른데 자, 그렇다면은 그런 해외 투자를 나라들하고 유치하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바로 홍콩,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우리가 경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나라에 대해서 다 법인세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 제 말씀은 그래서 잠깐 내가 드리는 이제 얘기예요. 국민들 들으실 때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법인세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경쟁국이기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를 그렇죠.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래서 10%를 말씀하셨지만 뭐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국이 아니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법인세율도 일단은 말씀하시는 게 OECD 맞지 평균 한 않겠나. 23.5%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아요.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부자 승세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름 짓는 게 좀 그런 측면이 우선 있죠. 우선 제가 뭐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한다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포퓰리즘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 아닌 걸 포퓰리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왜 내가 이번 대선을 사상 최악의 대선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포퓰리즘 정책이 너무 난무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 선거 한 2번 더 하면 군대 없애버리고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식구 나눠줘가지고 설렁탕 먹어라 짜장면 먹어라 아마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내가 부자들에게 왜 부자들을 비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컨대 한 가지 예를 듭시다. 1,000원을 벌어서 세금 350원 내고 650원을 가처분 소득으로 씁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200원 내고 가처분 소득을 300원 씁니다. 그리고 200원을 버는 사람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200원을 다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만약에 적은 경우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부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 재능과 노력도 있고 우연과 행운도 있어요. 물론 가난해지고 아주 빈자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능력이 없고 한 경우도 있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온 동네가 다 게으른 사람 천지일 때 그 사람들을 먹이 살기 위해서 따로 농사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한꺼번에 일해서 그런데도 가난하고 이거는 불운이고 재능이 없어서 어렵게 산다면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것이 복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지금 뭐 최종 공감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를 위한 증세,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얼만큼 공감을 하시는지 공감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최초 토론 전에는 69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최종 공감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공감 온도 보여주세요. 자, 69도보다 높을지, 57도가 나왔습니다.